창틀을 타고 들어오는 봄의 햇살이 식당 안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매일 아침 테이블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강릉 할매 냉면은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20년 동안 맛 하나로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맛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육수는 잘 나왔죠? 박정자가 주방 안쪽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냉면은 얼핏 보기에 단순한 음식 같지만 그 맛을 좌우하는 육수는 제대로 만들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비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지.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수받은 육수 비법은 남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고 매일 새벽 홀로 가게에 나와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한낮이 되자 가게 앞에는 어김없이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맛있는 냉면은 처음이에요. 가게 확장은 안 하세요? 손님들의 칭찬과 제안이 끊이지 않았지만 남편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확장을 하면 똑같은 맛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주방에서는 박정자와 20년 지기인 오키가 손발이 척척 맞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둘은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였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며 장사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박정자는 남편이 육수 비법을 자신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때때로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편의 자존심이자 책임감이라 생각하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냉면의 맛을 살려줄 수 있는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 데 정성을 쏟았습니다. 여름철이면 손님이 더욱 늘어나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럴 때면 상우와 며느리 은주가 와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뭐부터 할까요? 은주는 항상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열심히 도왔습니다. 식당 안에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냉면을 후루룩 먹는 소리, 주방에서 울리는 국수 삶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영업을 마치고 식당 문을 닫으면 박정자는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손님들, 단골이 되어 매주 찾아오는 이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처럼 하시면 발전이 없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상우의 목소리가 주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박정자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아들의 언성이 높아진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했지.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안 돼. 남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키는 불편한 기색으로 시선을 떨구었고 주방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상우는 가게를 도우러 올 때마다 가게 확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은 투자사들이 많아요. 우리 식당 정도면 충분히 큰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요. 전국에 체인점을 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야. 이 맛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체인점을 내면 이 맛을 어떻게 유지하겠어? 절대 안 돼. 이런 다툼은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올 때마다 을에 벌어지는 일이었지만 박정자는 매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고집도 아들의 욕심도 이해가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새벽 5시 남편은 육수를 만들기 위해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슬비가 촉촉이 내리는 새벽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산이라도 쓰고 가지. 박정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6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달려간 병원에서 박정자는 중환자실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상우도 곧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중환자실의 남편은 힘겹게 손을 들어 박정자를 불렀습니다. 박정자가 귀를 가까이 대자 남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집 결혼사진 액자 뒤에 육수 비법이 있어. 절대 아무에게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단조로운 소리가 병실을 채웠고 박정자는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매일 새벽 홀로 가게를 지키며 자신만의 비법을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남편. 평생 일만 하느라 즐거움 한번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떠난 그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박정자의 귓가에는 남편의 마지막 말만이 맴돌았습니다. 결혼사진 액자 뒤의 비법. 그것은 남편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치였을 것입니다. 상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늘 아버지와 다투기만 했던 자신을 자책하는 듯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쓸쓸한 공기가 가시기도 전에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만 아시던 육수 비법도 이제는. 박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침묵에 상우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버지께서 비법을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이대로는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박정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미 남편의 마지막 말이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정자는 거실벽에 걸린 결혼사진 앞에 섰습니다. 33년 전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내려 뒷면을 열자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여보, 마지막까지 이걸 지키려 하셨군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종이에는 남편의 단정한 글씨로 육수 비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일주일 동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라는 종이를 문에 붙이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육수 만들기에 매진했습니다.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점점 남편의 맛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박정자는 오키를 불렀습니다. 오키 씨, 잠깐 와서 이거 맛 좀 봐. 박정자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키는 조심스럽게 육수를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눈으로 박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똑같아요. 사장님 육수랑 완전히 똑같아요. 정말 그래? 박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맹세코 똑같아요. 20년 동안 이 맛을 매일 보면서 일했는데 제가 모를 리가 있나요? 사장님이 해내셨어요. 오키도 감격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수 맛의 재현이 아닌 남편의 일생을 이어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제가 해냈어요.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지키던 이 맛, 제가 이어갈게요. 박정자는 결혼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토록 이 비법을 지키려 했는지.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닌 정직과 진심이 담긴 음식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박정자의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이제 그녀가 이 맛을, 이 가치를, 이 진심을 이어갈 차례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만에 박정자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박정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사모님 힘내세요. 이렇게 맛있는 냉면 계속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우가 주방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혹시 비법을 전수해 주신 건 없으신가요? 이제는 어머니 혼자 너무 고생하시지 말고 저희가 투자도 받고 가게를 키워보는 게 어떨까요? 박정자는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 나는 끝까지 너희 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할 거다. 크게 키울 생각 없다.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고집 부리실 거예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요. 상우의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오키와 단둘이 일하다 보니 힘이 붙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긴 줄을 보던 은주가 상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이렇게 두면 안 되겠어요. 앞으로 더 자주 와서 일 좀 도와드려요. 어머님, 혼자 고생하시는 거 보니 마음이 아파요. 저도 매일 나와서 도와드릴게요. 박정자는 며느리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되겠니? 너도 바쁠 텐데. 어머님, 제가 이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주의 말에 상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행동은 어딘가 수상했습니다. 일을 배우는 듯하면서도 유독 육수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육수는 언제 만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키가 어느 날 박정자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며느님이 저한테도 육수 만드는 시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른다고 했죠. 며느리는 또 다른 날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가게 운영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박정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때는 남편이 육수 비법을 알려주지 않아 서운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법을 지키라는 남편의 마지막 부탁과 도움이 필요한 현실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행동이 계속될수록 박정자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는 박정자에게 더욱 살갑게 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 가게 청소를 하고 퇴근할 때는 시어머니의 피로를 걱정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일요일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저희 집에서 꼭 식사하셔야 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할게요. 은주의 제안에 박정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생일 당일 은주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리는 서툴지만 정성껏 준비했어요. 어머님께서 저희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데 이렇게라도 효도하고 싶었어요. 박정자는 며느리의 정성이 고마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준비했니? 너무 고맙구나. 어머님, 이것도 드리고 싶어요. 은주가 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고가의 안막이었습니다. 매일 서서 일하시느라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라도 있으면 좀 편하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비싼 걸. 너무 부담스럽구나. 은주는 박정자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평생 어머님 곁에서 냉면집을 함께 하고 싶어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쌓아오신 그 명성, 그 맛을 저도 이어받아 더 빛내고 싶어요. 제가 어머님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박정자는 며느리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의심이 미안할 정도로 은주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자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해요. 처음엔 제가 너무 의심했나 봐요. 이제 보니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가게도 아이들에게 물려줄 때가 된 걸까요? 남편의 사진 속 미소가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정자는 그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은주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의심이 미안할 정도로 이제는 며느리가 정말 기특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필요한 경계심을 가졌었는지 돌아보니 부끄러웠습니다. 늦은 저녁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박정자는 설거지를 하던 은주의 뒷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내일 새벽 5시에 가게로 나올 수 있겠니? 며느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놀란 듯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육수 비법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박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1년 동안 너를 지켜보니 내가 이 가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더구나. 은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배우고 어머님의 뜻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박정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가시는 걸 보고 나니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데
비법이 나하고만 같이 사라진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될 것 같아서 말이다.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어머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이 가게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정자는 은주의 눈빛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물 너머로 번뜩이는 승리의 빛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맴도는 미소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마주한 사냥꾼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순간 박정자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또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겠지 하면서 넘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내일 꼭 일찍 나오겠습니다. 은주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어딘가 모를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가게에 불을 끄며 박정자는 문득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절대 아무에게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이 그날따라 유난히 깊어 보였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은주가 약속대로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의 차분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잘 봐두어야 해. 재료가 많고 순서도 복잡하단다. 박정자는 육수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평소와 달리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재료들 순서가 있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넣어도 되나요? 그게 다 비결이야. 순서도 중요하고 불 조절은 더더욱 중요하지. 박정자가 설명할 때마다 은주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어머,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네요. 제가 쉽게 생각했나 봐요. 이렇게 재료도 많고. 은주의 말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박정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건 하루 이틀에 익힐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시아버지도 몇 년을 연습해서 이 맛을 만들어냈단다. 너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배워가면 돼. 잠시 후 박정자는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돌아오는 길, 주방 밖에서 은주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다 알아냈어. 생각보다 복잡하긴 한데 이제 거의 다 파악했어. 끓이는 시간하고 마지막에 넣는 재료만 더 알아내면 돼. 이제 곧 끝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 박정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를 내며 들어가자 은주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던 거니? 박정자가 물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침착해졌습니다. 아, 상우 오빠예요. 제가 잘 배우고 있는지 걱정돼서 전화했더라고요. 그날 밤 박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주의 수상한 행동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아니야, 은주는 우리 가족이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육수 비법을 전수한 후에도 은주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을 도왔습니다. 박정자는 안도했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보다. 은주는 정말 착한 며느리인가 봐. 하지만 그런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남편의 첫 제사를 이틀 앞둔 저녁, 상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제사에 저희가 못 갈 것 같아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박정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첫 제사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정말 죄송해요. 대신 나중에 저희가 납골당에 가서 인사드리고 올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자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첫 제사보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니.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 당일 박정자는 홀로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만들면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나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아들인데. 초인종 소리에 박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오키가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혼자 제사 지내신다고 해서 왔어요. 20년 넘게 같이 일했는데 사장님 첫 제사인데 제가 어떻게 안 오겠어요? 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키 씨, 박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저 사실 할 말이 있어요.
20년 동안 사장님 덕분에 저희 애들 다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집 식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잖아요. 그동안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오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정자는 오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30년 키운 아들보다 더 가족 같다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제사 다음 날 박정자는 며느리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주야, 어제 아버님 첫 제사였잖니. 이번은 내가 용서하마. 하지만 다음부터는 아무리 바빠도 제사만큼은 꼭 와야 한다. 돌아가신 분께 대한 예의야. 은주는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시간 맞춰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은주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우리 준수가 이번 방학 때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됐어요. 어머님도 같이 가시면 어떨까요? 며칠 정도 여행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어학연수? 돈이 얼마나 들지? 거기 생활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박정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조금씩 모아둔 돈도 있고요. 살림에는 좀 무리가 되지만 아이 미래를 위해서니까요. 어머님도 이참에 같이 가셔서 구경도 하시고 손주랑 시간도 보내시면 좋잖아요. 아이고, 나는 못 가. 영어도 못하고 음식도 입에 안 맞을 텐데. 게다가 가게는 어쩌고? 박정자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이제까지 상인회 여행도 한번 못 가보시고 일만 하셨잖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 휴가라고 생각하시고 다녀오세요. 거기 한국 사람들 많이 살아서 한국 음식점도 많고 영어 전혀 안 써도 괜찮대요. 박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도 이제는 좀 쉬어도 될까? 여보, 당신은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떠났는데. 어머님, 어떠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이라는 생각에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는데. 하지만 아들, 며느리, 손주와 함께라면 괜찮지 않을까?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많다니. 그래. 한번 가보자꾸나. 이제 나이도 있는데 이번이 아니면 또 언제 가보겠어? 박정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첫날 박정자의 마음은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한인타운의 거리에는 한글 간판들이 즐비했고 숙소 앞에는 한식당도 있었습니다. 좁은 호텔방이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인들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여기 생각보다 좋구나. 다음 날 아침 은주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쇼핑몰에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명품이 정말 싸대요. 세일도 많이 하고요. 아이고,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박정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럼 오키 아주머니 선물이라도 사세요. 어머님이 늘 고마워하시잖아요. 은주의 말에 박정자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쇼핑몰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온통 외국인들 뿐이었습니다. 은주야, 여기는 좀 무섭구나. 박정자가 은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만 따라오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식사 시간, 은주는 비싼 레스토랑으로 박정자를 이끌었습니다. 어머님, 미국 와서 이런 것도 드셔보셔야죠. 박정자는 음식이 맛있었지만 은주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먹니? 입맛이 없네요. 은주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시간이 흘렀지만 은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도 없었고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가보니 차도 사라졌습니다. 박정자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육수 비법을 알아내고는 이렇게 버리려 했다는 것을. 쓰린 가슴을 부여잡고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했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영어 소리가 점점 더 낯설게 들렸고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 길을 잃었어요. 며느리와 연락이 안 돼서. 박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한인타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이 쇼핑몰에서 제가 유일한 한국인 직원이라서요. 여자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서에 가기도 늦었고, 오늘은 제 집에서 주무실래요? 그날 밤 박정자는 낯선 이불 속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소중히 지켜온 비법을 전수한 것이 결국 자신을 버리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지키라고 하셨는데 결국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이 비법만 빼앗고 이렇게 저를 버렸네요. 당신 첫 제사도 안 오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목매인 흐느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가게를 지켜왔던 시간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손끝으로 더듬어 휴대폰을 켜보았지만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육수 비법을 알아내고 자신을 버리는 것까지. 모든 것이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낯선 도시의 소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그녀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국 땅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박정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홀로 남겨졌다는 절망감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자는 수혜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냉면집을 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며느리가 와서 도와준다고 했죠. 그러다 육수 비법을 알려줬는데 결국 이렇게 버렸네요. 박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며느리를 찾아가봤자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지금은 미국에 버렸지만 다음에는 더 무서운 일을 저지를 사람들 같은데요. 당분간 제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아주머니를 뵈니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엄마 생각이 자꾸 나서 가시라고 못하겠어요.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박정자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모자의 정은 없다. 아들이고 며느리고 이제는 남이다. 결국 박정자는 한국에 있는 유일한 연락처인 오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나, 사장님. 정말 사장님 맞으세요? 오키의 놀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래, 나야. 한국은 어떻게 됐어? 아이고, 사장님. 며느리분이 돌아와서 사장님이 밤에 나가셨다가 실종되셨다고 했어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찾으려고 엄청 노력했다는데. 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됐어? 박정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키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말씀드리기가. 말해봐, 오키 씨. 며느리분이 돌아오자마자 가게 문을 닫았어요. 큰 투자를 받아서 프랜차이즈 냉면집을 연다고. 사장님에게 비법을 전수받았다면서 사장님 이름으로 장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박정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치밀한 계획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육수 비법을 빼앗고 자신을 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이름까지 도용해서 사업을 한다니. 오키 씨, 이제 알겠어. 나 곧 한국 갈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박정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였습니다. 수치스러운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국에 도착한 박정자를 본 오키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살아계셨네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매일 밤 사장님 생각에 잠도 못 잤어요.
오키의 작은 집에서 지내며 박정자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장님, 우선 변호사님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이런 사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오키가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생각보다 더 희망적이었습니다. 박정자님의 사례는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첫째, 허락 없이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둘째, 미국에서 고의로 유기한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고요. 그런데 증거가 있을까요? 박정자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미국 쇼핑몰 직원분의 증언만 확보된다면 충분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박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감옥에 가나요? 네. 아드님과 며느님 모두 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영업금지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어서 즉시 가게 운영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박정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집으로 돌아온 박정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인데 내가 감옥에 보내도 될까요? 밤새 뒤척이며 박정자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게의 명예,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 그리고 아들에 대한 모성. 이 모든 것이 서로 충돌하며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사장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제가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남편의 사진을 비췄습니다. 박정자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다면 당신도 그 비법을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겠죠. 새벽까지 고민하던 박정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침 일찍 오키와 함께 아들 부부의 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정자 할매 냉면이라는 금박 글씨가 번쩍였습니다. 좁은 골목의 소박한 가게는 사라지고 대신 고급스러운 프랜차이즈 식당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오키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박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정자 할매 냉면입니다. 카운터에 있던 은주가 습관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박정자를 보는 순간 은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이 바닥에 떨어져 와장창 소리를 냈습니다. 물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은주는 움직일 수 없는 듯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박정자는 천천히 카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왜 그러니? 못 볼 사람을 본 것처럼 그렇게 놀라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니? 그때 주방에서 상우가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시끄러? 말을 멈췄습니다. 상우의 손에서도 들고 있던 쟁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를? 상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카운터를 붙잡았습니다. 손님들이 이 광경을 힐끔거리며 쳐다보았습니다. 박정자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호화로운 식당, 그리고 자신을 버린 아들과 며느리. 이제는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아들아, 그렇게 늘 확장하고 싶어 했던 가게 이제 내 뜻대로 다 이루었구나. 엄마를 버리고 이런 걸 원했던 거니? 박정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상우와 은주는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완벽해 보였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고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쪽 방으로 들어오세요.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정자를 안내했습니다. 가게 안쪽의 사무실은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은주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상우도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면 절대 이런 확장은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았어요.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어머님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박정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찾으려고 했다고.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한 거니? 날 버리고 와서 모든 걸 가로채려고 한 게 아니고? 어머님,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은주가 흐느꼈습니다. 내가 변호사와 상담했다. 박정자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국에 버린 것, 그리고 내 이름을 허락도 없이 도용한 것. 이것들이 전부 중범죄라는 걸 알고 있니? 너희는 최소 3년 이상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거기다 이 가게도 당장 문을 닫아야 해. 내 이름으로 장사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박정자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가 30년을 키운 자식이라 감옥까지는 보내지 않겠다. 하지만 내 아버지와 내가 평생 일구어온 이 냉면의 맛과 이름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게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어머니, 상우가 무릎을 꿇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박정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뒤로 아들 부부의 흐느낌이 들렸지만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키 씨, 가자. 이제 다 끝났어. 박정자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정자의 경고대로 아들 부부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상우 씨 소식 들으셨어요? 어느 날 오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름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투자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정자는 묵묵히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이 잠시 멈춘 것을 오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고 해요.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답니다. 오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주 씨가 이혼 소송을 냈대요. 둘 다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원한 건 아닌데.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그립다고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상우 씨가 연락을 했었어요. 오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박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오키 씨.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말어.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모성이었습니다. 자식이 저지른 잘못의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오키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박정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병을 앓다가 마침내 회복된 사람처럼 그녀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창밖의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박정자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겐 진정한 가족인 오키가 있었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정리되고 난 어느 날 박정자는 오키를 찾아갔습니다. 오키 씨,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냉면집. 오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러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그날만 기다렸어요, 사장님. 3달 동안 문을 닫았던 가게는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둘이서 하루 종일 걸레질을 하고 주방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마치 20년 전 처음 가게를 열었던 날처럼 설렜습니다.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어디 가셨다가 오신 거예요? 이제 문 안 연다고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박정자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수술하고 왔어요. 이제 다 나았으니까 맛있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좋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주방에 서 있던 세월이 그녀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오키 씨, 내일 새벽 5시에 나올 수 있어? 네? 김치 담으시게요, 사장님? 오키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박정자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육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이제는 오키 씨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가게를 계속 이어가야 하니까. 오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제가 감히 그 비법을 물려받아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오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그저 곁에서 일만 했던 자신에게 이런 큰 신뢰를 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정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오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키 씨, 이제는 내가 힘에 부쳐서 그래. 언제까지 이 가게를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20년 동안 지켜온 이 맛, 손님들이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이 맛을 오키 씨가 이어갔으면 좋겠어.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법의 전수가 아닌 2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신뢰와 사랑의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이 맛이 좋은 손에 전해지네요.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2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사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던 12월. 강상철은 오늘도 오랫동안 다니던 주유소에 들러 경유를 가득 채웠습니다. 트럭 운전을 하며 매일같이 들르던 이곳은 그에게 단순한 주유소가 아닌 두 번째 집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상철 씨, 요즘은 어때? 일감이 많은가 보네. 주유소 사장님이 익숙한 얼굴로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경유값이 많이 올라서 트럭 한 번 채우는데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 일하기가 쉽지 않네요. 다른 기사님들도 다들 고민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상철은 주유기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자세히 대답했습니다. 실은 말이야. 나 이제 주유소를 그만하려고 하네. 나이도 많이 들었고 건강도 안 좋아져서 말일세. 김 사장의 말에 상철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모험을 하기가 두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밤새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평생 모은 돈과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았습니다. 운전만 하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여보,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상철 씨는 5년 전 먼저 하늘로 간 아내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창밖이 밝아오는 것을 보며 상철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제가 이 주유소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 이곳을 지켜보면서 꿈꿔왔던 일입니다. 상철의 진심 어린 말에 김 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철 씨라면 믿을 수 있지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상철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더해 주유소를 인수했습니다. 딸 지혜는 대학교 3학년, 아들 진호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주유소를 사신 거예요? 이제 우리도 가게를 갖게 된 거야. 아빠가 꼭 성공해서 보여줄게. 아버지, 제가 주말마다 가서 도와드릴게요. 학교 끝나고도 시간 날 때마다 가고요. 진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진호야. 근데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니 공부나 열심히 하렴. 다음 날부터 상철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장 먼저 주유소 문을 열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문을 닫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주유소는 이제 그의 전부였습니다. 사장님, 주유소가 전보다 훨씬 깨끗해졌네요.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화장실도 항상 깨끗하고 커피도 내주시고 다른 주유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다른 주유소는 기계로만 세차하는데 여기는 세심하게 손세차까지 해주시니 여기만 오게 돼요. 손님들의 진심 어린 칭찬이 이어질 때마다 상철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지만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배워나갔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주유소가 아닌 그의 꿈과 희망이 담긴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주유소를 운영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상철은 직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면접 보러 온 사람들 중에서 22살의 김병호라는 청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은 아니었지만 진지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원서를 보니 특별한 경력은 없던데 혹시 주유소 일은 해본 적 있나요? 네, 주유소 일은 처음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공사장 일도 해보고 목욕탕과 식당 일도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병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릴 때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대부분 창고나 건물 보일러실 같은 곳에서 지내다 보니 제대로 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 곳에 뿌리 내리고 싶습니다. 상철은 병호의 나이가 자신의 아들과 4살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걸 알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면 병호 씨, 우리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요? 서로를 믿고 함께 이 주유소를 키워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병호는 첫날부터 놀라운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5시 오픈 시간보다 30분 일찍 와서 주유소 바닥을 깨끗이 쓸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셀프 주유기를 어려워할 때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할머님, 이렇게 카드를 꽂으시고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기름이 다 들어가면 영수증이 나오니까 그때 카드를 빼시면 되고요. 아이고, 우리 같은 늙은이는 이런 기계를 못 다루는데 젊은이가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니 고맙구려. 다음에도 꼭 여기 와야겠어.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상철은 병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병호 씨, 주유소 뒤편에 있는 빈 방 말인데 거기서 지내는 게 어때요? 출퇴근도 편할 것 같고 방세도 아낄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거기서 살아도 될까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월급에서 관리비는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겨울이 되자 상철은 병호의 방에 난방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병호 씨, 이렇게 추운데 왜 난방을 안 켜고 지낸 거예요? 이러다 감기 걸리고 건강 다 망가져요. 사장님, 이런 따뜻한 방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친척집 창고에서는 지붕으로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왔는데 여긴 정말 천국입니다. 그리고 난방비를 아끼면 그만큼 주유소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도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난방비는 내가 책임질 테니 따뜻하게 지내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주유소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병호의 친절한 서비스는 노년층 손님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매달 매출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병호 씨, 이번 달도 매출이 늘었네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모두 사장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주유소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이곳의 서비스가 특별하다며 입소문을 냈고 그들의 진심 어린 노력은 하나둘씩 결실을 맺어갔습니다. 주유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진호와 지혜는 열심히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상철 씨가 지혜는 취업 준비로 바빠 보여서 또 진호는 공부하라고 아이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철 씨의 노력으로 주유소는 인근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곳으로 유명해졌고 그동안 아이들은 취업도 하고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도 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아들 진호가 주유소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명절에도 잘 찾아오지 않던 아들이라 상철은 의아했습니다. 아버지, 잠깐 시간 괜찮으신가요? 상의드릴 게 있습니다. 진호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갑자기 이렇게 와서는 상철이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IMF 이후로 최대 불황이라더니 저희 회사도 결국 버티지 못했나 봐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랬구나.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긴 하더구나. 상철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여기서 일하면 어떨까요?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텐데 이참에 미리 배워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상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랫동안 바라왔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기쁘구나. 그래, 다른 직원들은 250만 원을 받는데 너는 이걸 물려받을 사람이니 500만 원을 주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상철은 미뤄왔던 무릎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오랜 운전 생활로 망가진 무릎이었지만 주유소를 비울 수 없어 미뤄왔던 것입니다. 수술 전날 상철이 병원에 가고 없는 사이 진호는 병호를 불렀습니다. 병호 씨, 이제부터는 제 말 잘 들으셔야 할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가 사장이지만 곧 제가 이어받을 거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바쁠 때는 세차기는 꺼두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안 그러면 일 그만두시게 할 거니까요. 병호는 어쩔 수 없이 진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 만난 단골 손님의 말에 상철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장님, 요즘 세차장은 왜 문 닫았어요? 기계가 고장 났나요? 네? 세차장을 닫았다고요? 상철 씨가 아들에게 전화해서 주유소가 어떤지 물어볼 때는 아무 말이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당장 아들에게 전화하려다가 무슨 사정이 있겠지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한 달 후 수술을 마치고 돌아온 상철 씨의 눈앞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무실에서 다리를 올린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병호 혼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왜 자동 세차기 안 돌리고 있어? 아, 그거요? 세차하면 일이 너무 많아져서요. 어차피 주유만 해도 손님 많아서 바쁘거든요. 진호의 무신경한 대답에 상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철 씨는 병호 씨를 따로 사무실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호 씨,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말해주게. 사장님, 사실 전화 드리고 싶었는데 진호 씨가 자기 말 안 들으면 자르겠다고 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병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큰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유소 최대 거래처인 대성공장 김 사장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카드 결제가 잘 안 됐나 봐요. 진호 씨가 기름 얼마 넣지도 않는 오토바이가 귀찮게 한다면서 그냥 다른 주유소에서 넣으라고 했습니다. 김 사장님이 언짢아 하시면서 거래처를 끊겠다고 하셨어요. 상철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힘들게 인수해 그동안 일궈온 모든 것이 한 달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유기 옆에 놓인 쓰레기통은 넘쳐났고 평소 반짝이던 주유기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쌓인 서류들을 확인해 보니 매출이 반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세차장은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고 평소 단골이던 화물차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무릎보다 더 아픈 게 생겼구나. 상철은 한숨을 쉬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은 아들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가운데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이렇게 일하면 안 되지 않겠니? 매출이 반토막 난 것도 모자라 단골 손님들까지 잃고 있단다. 네가 이 주유소를 물려받을 사람이라면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겠니? 상철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침에도 나와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출이 줄어든 건 경기가 안 좋아서지 제 잘못이 아니라고요. 진호는 의자에 기대앉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경기가 안 좋을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있을 때만 일하는 척하고 내가 없으면 사무실에서 놀고 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단다. 아버지는 맨날 병호 씨랑 비교하시면서 저보고 뭘 어쩌라는 거예요? 전
아들이에요. 직원이랑은 다르잖아요. 상철은 아들의 반항적인 태도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병호 혼자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진호가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사무실에서 마주 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씨는 아침에 아버지에게 훈계를 들은 건 잊어버린 것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저기 보이는 아파트 분양 광고예요. 진호는 휴대폰을 꺼내 분양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신이 난 듯 말했습니다. 저기가 지금은 7억이래요. 근데 여기 준공만 되면 15억은 그냥 넘을 거래요. 제 친구도 벌써 청약 넣었대요. 진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상철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주유소랑 다 저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그럼 그걸 담보로 대출받아서 지금 아파트 한 채만 사주시면 어떨까요? 나중에 제가 다 갚을게요. 탁,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호야, 네가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철없는 소리인지 알기나 하니? 주유소는 우리 가족의 생계수단이지 네 투기 자금이 아니다. 아버지, 요즘은 다들 이렇게 투자한다니까요.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5년이다. 여기서 성실하게 5년만 일해봐라.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5년이요? 그땐 너무 늦어요. 아버지는 정말 제 인생은 안중에도 없으신 거죠? 병호 씨처럼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성실하게 일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그게 바로 네 인생을 위한 거란다. 정말 어이없네요. 저는 아들이고 병호 씨는 그냥 직원인데 왜 자꾸 저보고 그 사람처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호는 짜장면 그릇을 거칠게 밀어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철의 마음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뒤였습니다. 넌 내 아들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보여주는 모습은 아들은커녕 인간으로서도 부족하구나. 아버지도 참 웃기시네요. 그렇게 아들 사랑하신다면서 그냥 남인 병호 씨만 믿으시고. 상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호는 문을 쾅 닫고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상철의 가슴 속 실망감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은 평소처럼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주유소로 향하는 길에 아들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처음부터 주유소 일을 배우려던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위한 밑돈을 마련하려 했던 것입니다. 병호가 이미 나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자신이 그래왔듯이 병호 씨의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더욱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사장님, 어제 많이 속상하셨죠? 진호 씨는 아직 연락이 없으신가요? 병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답이 없네. 내가 키운 자식인데 혼 좀 냈다고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상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진호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갑자기 단톡방도 나가고 제 전화도 안 받아요. 어제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그냥 아빠랑 좀 말다툼이 있었어. 진호가 주유소에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마음가짐이 좋지 않아서 말이다. 설마 돈 때문에 싸우신 건 아니죠? 진호가 요즘 주유소 앞에 짓는 아파트 이야기만 하던데. 상철은 한숨을 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8시를 가리켰을 때 상철은 다시 한번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상철은 아들이 나가버린 카톡 대화방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진호는 주말마다 와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돈을 쉽게 벌어보려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사장님, 점심 드셔야죠. 제가 국밥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병호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괜찮아. 입맛이 없네. 그동안 아이들이 어리다고 또 취업한 후엔 피곤할까 싶어서 바쁠 때도 아이들을 부르지 않고 혼자 전전긍긍해하며 일했던 날들이 후회됐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시켜가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보여주고
힘들 때는 가족이 함께 하는 거라고 가르쳤어야 했는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진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불통이었고 집으로 찾아가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상철은 우연히 주유소 근처 식당에서 진호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진호가 주유소 일 그만두고 요즘 새로운 사업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상철의 혹시나 하는 기대마저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사 중인 아파트가 마치 자신과 아들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주유소를 정리하면서 상철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우야, 아빠한테 섭섭한 게 있으면 만나서 대화로 풀자꾸나. 하지만 이 메시지도 읽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유소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저녁, 상철은 사무실 창가에 기대어 멀어져가는 아들을 생각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호가 나간 지 한 달이 되어갈 무렵 딸 지혜가 갑자기 주유소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바쁜 회사 일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던 딸이었기에 상철은 의아했습니다. 수술한 무릎이 아직도 시큰거렸지만 딸의 방문이 반가웠습니다. 아빠, 요즘 다리는 좀 어떠세요? 수술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2달은 쉬어야 한다고 했다면서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조금씩은 움직여도 돼. 그보다 너는 회사 바쁜데 어떻게 나왔니? 아빠,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고 진우한테 연락 왔어요? 아직도 전화 안 받나요? 그래, 한 달째 연락도 없네. 진우가 이렇게 매정하게 변할 줄은 몰랐다. 아빠,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우리 큰아들 민수가 수능도 끝났고 여기서 일하면 어떨까 해서요. 아빠 아직 일하시기도 힘드실 것 같아서요. 상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병호가 혼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호가 나간 뒤로 주유소 일은 더욱 바빠졌고 무릎은 아직도 회복이 더뎠습니다. 네가 그렇게 아빠 걱정을 해주니 고맙다만 우리 손주 민수가 이런 힘든 일을 할 수 있을까? 주유소 일이 겉보기와는 달라. 상철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민수도 이제 철이 많이 들었어요.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거든요. 어제도 할아버지 다리 아프신데 내가 도와드려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진호처럼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지혜의 진심 어린 말에 상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의 배신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딸의 따뜻한 마음씨에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아빠는 오래 서 계시지도 못할 텐데 병호 씨 혼자는 무리예요. 게다가 요즘 손님들도 다시 많이 늘었고 민수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아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상철은 무릎을 문지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250만 원이야. 특별 대우는 없어. 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민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겠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부터 나오라고 해. 병호 씨한테 잘 배우라고 하고 특히 안전수칙은 꼭 지키라고 해. 사무실 밖으로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병호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수술한 무릎은 더욱 쑤셨지만 딸의 효심이 가져다준 따뜻함이 그 통증을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호와의 일을 겪은 후 아이들과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손주 녀석에겐 돈 버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해줄 좋은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호의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았던 경험 때문에 상철은 손자 민수의 근무를 꼼꼼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수술한 무릎이 아직도 시큰거렸지만 매일 주유소에 나와 지켜보았습니다. 민수야, 일할 때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하니?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잖니. 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민수는 대답 없이 화면만 바라보며 느릿느릿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럼요. 주유 끝나고 세차도 가능합니다. 병호의 밝은 목소리가 주유소에 울렸습니다.
반면 민수는 손님이 와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얼마 넣으실 거예요. 라는 말만 겨우 하는 정도였습니다. 민수군, 손님이 없을 때는 주변 정리도 좀 하고 화장실도 청소해야 하는데 제가 알려드릴 테니 한번 해보시겠어요? 병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제가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건 아저씨가 하시면 되잖아요. 전 손님 오면 기름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민수의 퉁명스러운 대답에도 병호는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경유 가득 넣어주세요. 기사님이 분명히 말했지만 핸드폰 채팅에 열중하던 민수는 휘발유 주유기를 잡았습니다. 차량이 주유소를 빠져나가자마자 시동이 꺼졌고 기사님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분명히 경유라고 했는데 귀가 있으면 들었을 텐데 이제 차량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이거 수리비가 얼마나 나가는 줄 아십니까? 기사님의 고함 소리가 주유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모든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도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상철이 급히 나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실수를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지금 급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고요.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나요? 민수는 마지못해 사과했지만 얼굴에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거면 기사님이 더 꼼꼼히 체크하셨어야죠. 상철은 손자의 태도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사고를 낸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대신 오히려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상철은 은행 일을 보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왔습니다.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담배 연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유소 담벼락 옆에서 민수가 동네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여기가 어디라고 담배를 피우는 거니? 주유소는 위험물 취급 장소라 절대 금연이라고 첫날부터 강조했잖니. 아, 할아버지. 그게 민수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참 뭘 그렇게 예민하세요? 담벼락 바뀐데 뭐 어때요? 제가 주유기 옆에서 피운 것도 아니고 요즘 어디 가도 다 피우는데. 그리고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전 손자인데 그냥 알바생보다도 못하게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더는 못하겠어요. 그만두겠습니다. 민수는 담배꽁초를 아무렇게나 던지고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상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 이어 손자까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준 기회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을 보며 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철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빠,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민수한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나요? 전화를 받자마자 지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민수가 뭐라고 하던? 상철이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왜 지훈이한테는 500만 원 주셨으면서 우리 민수한테는 250만 원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하시면 민수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거예요. 지혜의 말에 상철은 가슴이 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간 아내를 들먹이는 딸의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상철은 감정을 누르며 차분히 답했습니다. 지혜야, 네가 모르는 게 있구나. 주유소는 위험한 곳이야. 민수가 담배를 피우다가 큰일 날 뻔했어. 게다가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어서 수백만 원의 피해가 났단다. 아빠도 참 그러시네요. 처음 하는 알바인데 실수할 수도 있죠. 아빠는 맨날 돈 하시니까 자식들이 다 멀어지는 거예요. 지훈이도 그래서 나간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손자까지 내쫓으시게요? 지혜의 일방적인 비난에 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병호가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과 민수의 불성실한 태도가 너무나 대비되었습니다. 아빠, 제 말씀 듣고 계신 거예요?
민수가 어제 밤새 울었다고요. 할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이게 다 돈 때문이잖아요. 매사에 돈부터 계산하시니까? 내가 정말 돈만 안다고 생각하니?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지난 40년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맨날 돈 아끼시느라 자식들한테 인색하시잖아요. 우리 민수 월급도 그렇고. 아빠는 주유소만 알지 가족의 마음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 말대로다. 민수한테 더는 나오지 말라고 해라. 내가 너무 인색했나 보구나. 상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이번 명절에는 저희 못 갈 것 같아요. 진호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아빠는 어차피 이번 명절에도 일하신다고 하실 것 같아서요. 주유소가 가족보다 더 소중하신 것 같으니까요. 전화가 끊기고 상철은 오랫동안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딸마저 자신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식들은 자신을 돈만 아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점심은 드셔야죠. 병호가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호 씨, 난 그저 우리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열심히 일만 한 건데 내가 잘못한 걸까? 상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식들의 원망, 손자의 반항,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 한 구석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설날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상철은 병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호 씨, 이번 명절에도 같이 일할 수 있겠나? 내가 혼자 있게 되어서 말이야. 상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함께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갈 곳도 없고. 사장님하고 같이 일하면 명절 같고 더 좋지요. 병호는 더 이상의 말을 아꼈지만 자식들이 아픈 아버지를 두고 여행을 간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설날 병호는 평소처럼 새벽 일찍 주유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늘 자신보다 먼저 와 있던 상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철이 늦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아직 안 오셨나? 이상하네. 병호는 중얼거리며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여러 번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자 병호는 결국 주유소 문을 잠그고 상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화분 밑에서 비상 열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병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제발 눈 좀 떠보세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처를 발견한 병호는 즉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수술을 하는 동안 병호는 떨리는 손으로 진호와 지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진호 씨, 큰일 났습니다. 사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아, 지금 저희가 발리에 와 있어서요. 상황이 어떠신데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급박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의식은 있으신가요? 지혜가 전화를 받아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의식은 있으신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뇌졸중이라고 하시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럼 위험한 고비는 넘기신 거네요? 저희가 지금 가면 위약금도 있고 일찍 돌아가는 항공편도 없어서 병호 씨가 잘 돌봐주실 수 있죠? 지혜의 말에 병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그래도 아버님이신데. 위험한 순간은 지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른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도 24시간이 고비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위독해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럴 때라도 곁에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병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혜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병호 씨도 참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여행 취소하면 위약금만 해도 몇백이에요. 게다가 아까 의식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시나요? 그리고 어차피 옆에서 간호해 주실 거잖아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갈게요. 이런 냉담한 반응에 병호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신에게는 이런 대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병실의 창문으로 설날의 하얀 눈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상철의 손을 잡고 병호는 밤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상철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행히도 병호의 빠른 대처 덕분에 상철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심각한 후유증이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얀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상철은 지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병호 씨 덕분에 살았네. 내 자식들보다 더 자식 노릇을 해주는구먼. 상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매일 저녁 주유소 일을 마친 병호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피곤한 기색도 없이 상철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을 시간이면 깨워주었습니다. 사장님, 식사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그리고 이따 물리치료 시간에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병호 씨, 이제 그만 가서 쉬게. 주유소 일도 바쁠 텐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오히려 미안하네. 상철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게는 사장님밖에 없는걸요. 제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사장님 덕분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병호의 말에 상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진호와 지혜가 병실을 찾았습니다. 선물 가방을 들고 들어온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뭐, 아버지 얼굴 괜찮아 보이시는데요? 이거 면세점에서 산 초콜릿인데 드세요. 진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병호 씨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아버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으시니까 가볼게요. 공항에서 바로 오느라 좀 힘드네요. 지혜는 가방을 챙기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금세 자리를 뜨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상철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발리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하면서도 정작 아버지의 상태를 걱정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병호 씨. 밤늦게까지 병실을 지키고 있는 병호를 바라보며 상철이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혈육의 정이란 게 말이야.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는데 때로는 피보다 더 진한 게 있나 보구먼. 자식들은 30분도 안 돼서 가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네는 이렇게 밤낮으로 내 곁을 지키고 있으니 말이야.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호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의 고통 때문이 아닌 마음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퇴원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철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의 뇌졸중으로 훨씬 늙어 보이는 얼굴이 그를 마주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되었구나. 더는 미룰 수 없어. 상철은 휴대폰을 들어 오랫동안 연락 없던 자식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신데요? 별일 없으시죠? 진호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듯한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너희들 좀 보자. 주유소 물려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구나. 지혜도 함께 오너라. 상철의 말에 진호의 목소리가 급격히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세요? 드디어 결정하신 건가요? 아버지,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누나한테 바로 연락할게요. 진호는 곧바로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오늘 저녁에 아버지가 주유소 물려주는 얘기하신대.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일정 비워. 그래? 드디어 결정하셨네.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차 안에서 진호와 지혜는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나,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주유소는 당연히 내가 받을 거야. 대신 아버지 집은 누나가 가져가. 진호가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주유소 받는 건 당연하지. 그동안 고생하면서 배우기도 했으니까. 근데 진호야, 우리 민수도 좀 챙겨줘. 다시 주유소에서 일하게 해주고 월급도 좀 올려주고, 알았지? 당연하지. 걱정 마. 진호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근데 진호야, 병호 씨는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가 많이 의지하시잖아. 지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걱정 마. 당연히 잘나야지. 아버지한테 매일 고자질하고 나 없을 때 이것저것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몰라. 게다가 이번에 아버지 간병 좀 했다고 엄청 나대더라고. 진호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맞아.
저번에 민수한테도 되게 무시하는 투로 말했다더라. 자기가 뭐라고 그렇게 가르쳐? 어차피 직원일 뿐인데. 차가 상철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남매는 이미 주유소가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며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진호는 벌써 주유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혜는 아들의 월급을 올릴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세 사람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상철은 소파에 앉은 진호와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 홀로 고민하며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주유소를 운영하기 힘들 것 같구나.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다. 상철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예전의 제 모습은 다 잊어주세요. 이제는 달라질 자신이 있습니다. 진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빠 지훈이가 잘 알 거예요. 민수도 이제 철이 들었고요. 우리 가족이 함께 꾸려나가면 좋잖아요? 지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진호가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상철이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열자 병호가 서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듯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병호 씨가 여기는 왜? 지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내가 불렀다. 상철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놀란 듯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가족분들과 대화 중이시면 제가 나가 있겠습니다. 병호가 몸을 돌리려 했습니다. 안게. 병호 씨도 이 자리에 있어야 해. 상철의 말에 병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주유소는 병호 씨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이럴 순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저희는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진호가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제발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에게 우리 가족의 전부를 주시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런 큰 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제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병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들어. 주유소는 저절로 이만큼 성장한 게 아니야. 20년의 세월 동안 매일 새벽부터 열심히 일한 나와 병호 씨의 땀과 노력의 결과란다. 너희들은 그동안 내가 주는 돈으로 편하게 지내면서 나를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치부하더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너희들이 깨닫길 기다렸어. 그런데 너희들은 갈수록 당연하다는 듯 받으려고만 했지. 내 인생을 갈아 넣은 이 주유소를 그런 너희에게 물려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집은 앞으로 너희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결정하마.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물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다. 이 말에 진호와 지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를 내자니 집마저 잃을까 두렵고 순순히 받아들이자니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저희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빠. 저희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너무 늦었지만 우리도 병호 씨처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혜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결심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오지 않았던 자식들과 밤낮으로 곁을 지키던 병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답해줄 거다. 너희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날 밤 진호와 지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늦은 후회와 자책감이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탐했던 자신들이 이제야 부끄럽게 느껴졌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주유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병호는 상철이 그랬던 것처럼 성실하게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병호 씨,
아직도 그 작은 방에서 지내는 거 불편하지 않아? 이제 사장이 됐으니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지 그래. 매일 아침 들르는 상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저한테는 그 방이 제일 편한데요. 20년 동안 살아온 곳인데 집이나 다름없죠. 게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유소 청소하기도 편하고요. 그래도 이제는 가정도 꾸려야 할 나이가 됐는데 말이야. 평생 혼자 살 건가?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주유소만 잘 지켜내도 제겐 과분할 정도입니다. 상철은 병호의 변함없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면서 주유소의 모든 수익을 재투자하는 모습이 20년 전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진호랑 지혜가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온다네. 밥도 같이 먹고 가고. 병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변했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그 마음을 믿기가 어렵구먼. 재산 때문인지 정말 뉘우쳤는지 분간이 안 되네. 상철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제분들도 언젠가는 깨달으시지 않을까요?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저도 사장님을 만나고 나서야 알았으니까요. 그래야 할 텐데. 주유소의 따뜻한 불빛 아래 상철과 병호는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준 이 인연이 때로는 혈연보다 더 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병호의 밝은 목소리가 주유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새로운 아들이 생겼고 주유소에는 진정한 주인이 생겼습니다.